안녕하십니까. 알손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2년 6월 13일 평택 고덕 상가주택 69필지 공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 6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근데 69필지가 나왔었는데 점포경영 단독주택 영지죠. 이 점포겸용 단독주택 영지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상가주택 샘플이에요. 저 미사에 그 지어진 건물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래층 여기가 이제 상가를 짓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가구수를 집어넣어요. 보통 이제 여기에 두 가구,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구, 여기에 한 가구 집어넣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가구,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구,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가구. 그러면 1, 2,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층에 이쪽에 한 가구,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구 5 이렇게 해서 여기 다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복층형으로 세 가구를 짓습니다. 복층형으로 세 가구를 짓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복층형으로 세 가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요거 비율이 연면적 비율이 요게 60%, 그 다음에 요게 40%를 확보해야 상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엘손에서 추구하는 상가주택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전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5층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의 상가주택 계획안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평택에 이제 이런 상가주택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고문도 받고 있는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광활한 곳에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여기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상가주택을 짓는 겁니다. 앞에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주변 여건이 아주 훌륭한 곳에 짓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공고 요약은 이미 이제 끝났던 거니까 뭐 특별히 내용 파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찰되거나 그 다음에 계약이 안 된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공고문을 쭉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 분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수익률이 높은 상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주차를 이쪽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주차를 여기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주차를 양쪽으로 끊을 거냐 1안 그 다음에 2안 그 다음에 3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쓸 거냐라는 것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장단점을 확인해야 되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손건축에서는 시공자보다 건축주의 수익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임대 구성, 그 다음에 법규를 이용한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지별 각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은 어떤 도시입니까? 평택은 고덕국제 신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요, 뭐 계획, 교통 뭐 아주 좋죠. 주변 여건이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교통특구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행정타운도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지금 그 평택은 지금 오산 그 다음에 고덕 그 다음에 평택 청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건 이쪽 평택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역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송탄 IC가 있고 고덕 IC가 있고 평택 JC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평택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화성 향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산 세교도 있고요. 뭐 화성 동탄 2지구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신도시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는 아까 보셨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FD의 28번하고 FD의 4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FD 28번, FD 28번, 그 다음에 FD 43번, 요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이쪽이 공원이에요. 이쪽이 공원이고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횡단보도 위치들을 잘 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이 어디서 끊기는지. 주로 이제 메인 입구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이 됩니다. 여기서는 좌회전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이쪽이 또 메인 동선으로 여기서 좌우회전이 끊기고요. 1블럭, 2블럭, 3블럭. 6블록, 4블록, 5블록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이제 이쪽이 FD28, 이쪽이 FD4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요거는 차량 진출 불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행자 도로예요. 요 녹색으로 표시되는 거. 이것도 보행자 도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게 이제 강암속 차선이죠. 여기 쑥 들어와 있는 거 차선이 이렇게 안으로 셋백된 걸 강암속 차선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검토한 횡단보도 위치예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별표 표시하는 게 좌우회전이 끊긴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쪽은 여기서 차가 무단 횡단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 분리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쪽은 철책이 아니라 펜스죠. 가드레일 있고, 여기가 좌우회전이 끊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막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쭉 연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 끊기고, 이쪽으로 좌회전 간다라는 뜻입니다. 주차 50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행자 광장이죠. 공원을 봤을 때는 이제 요 부분이, 이쪽 부분이 광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규 제한 한번 볼까요? 자, 법규 제한 보시면, 법규 제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일조권이 걸린다. 그 다음에 건폐율 60%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땅이 있으면 이게 이제 100평이다. 그러면 건물은 60평밖에 지을 수가 없다. 이건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있죠? 180%.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건물을 짓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00평인데, 내가 여기서 60평을 지었어. 그런데 1층 짓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그러면 층수로 봤을 때 1층, 2층, 3층, 4층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이니까 60에 하나, 둘, 셋, 넷이면 240%지. 어떻게 60에 180%가 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면적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확장 발코니로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도 면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하느라고 요만큼이 또 면적에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 부분이 180%다. 이겁니다. 그럼 240%는 뭐냐?
요거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 240%다. 이겁니다. 5가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가구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수 배열은 4층으로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가구수 배열이, 예를 들어서 상가는 똑같이 가요. 집을 지으면 상가는 똑같이 가는데 2층에서 어떻게 할 거냐, 3층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건물을 지을 때 잘 신경을 써 보아야 합니다. 자, 202호, 202호 했죠. 그러면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러면 여기 면적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보통 요즘 하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요렇게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조 방향은 지구 단위 정남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남 1조권이 형성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m 이상의 공지 근접 강화는 건축법에 있어요. 조례에 있죠. 그래서 공지에 접한 경우는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행 지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여기 요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가 가장 핫한 것이죠. 그죠?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에서 이제 그 지하층 같은 경우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포교명 요거 보시면 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60%, 180%, 4층, 5층 이렇게 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거 전용으로 해버릴 때는 6가구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의 형태에서 뭐 평지붕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박공 형식의 지붕 형태를 권장하는 거예요. 뭐 필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가 비율이 나와 있죠. 10대 3에 10대 7. 그러니까 10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에 3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10에 7 이렇게. 그러니까 경사를 여기 범위 내에서 지붕 경사를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차량 진출 입구 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차량 진출 입구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용지는 진출 입구가 획지당 1개소예요. 그리고 8m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출입구는 인접필지의 공동 진출입구를 권장해요.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차 대수가 많죠. 뭐 예를 들어 한 대, 두 대면 괜찮은데 단독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상가주택은 좀 필수처입니다. 주차장법, 평택시 주차장관리법 조례에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뭐 국제가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형태도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계획 목적, 그 다음에 인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계획 확인하시고요. 지구 단위에서 기준 완화 사항들 확인하면 됩니다. 뭐 정남 방향 표시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한 조건을 이용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거예요. 수익률을 위해서는 4층 제한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5층으로 보이게 하는 특화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주택은 가장 중요하죠. 상가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상가 임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주거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금융, 그 다음에 세무, 그 다음에 자금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가 임대와 주거와 금융, 세무, 자금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매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매매가 되는 상가주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특화 설계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은 지금 지하층이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자, 지하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하층입니다. 요렇게. 여긴 지하죠. 그러니까 뒤에 토지가 여기 있고 앞에 토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경사가 져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층수를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처럼 보이죠? 보이는 건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 건축의 층수는 여기는 지하 1층, 그 다음에 여기는 1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그 다음에 이곳이 3층, 그 다음에 여기가 4층, 그 다음에 여기가 다락층입니다. 이 건물은 앞에 있는 근생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화성 뉴타운에 있고요.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최고 위치는 어딜까요? 위치별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위치와 그 다음에 근생 수익률이 최대 위치를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가 활성 가능 위치, 그 다음에 충고 협의가 필요한 것도 같이 검토합니다. 자, 입지 분석 상담 노트 중요하죠. 이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담 노트 한번 보죠. 상담 노트 보시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횡단보도 위치는 다 파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동선들이 쭉 연결이 된다는 거. 여기가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학동선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오고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올 거만. 앞쪽 큰 길로 가지 않으면 이쪽 상가 위치가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밖으로 나가는 동선도 있겠죠. 이쪽 동선도 무시를 못할 거다. 물론 이제 정문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 동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행 동선을 쭉 해서 한번 확보를 해서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보행 동선은 여기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계되는 동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동선이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일부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되는 동선이 될 거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이런 형성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변의 여건들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FD28하고 FD43이 있는데요. 우리 그 FD43의 아랫블록 좀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내용에서 이제 43블록 같은 경우와 28블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일조권이 걸린다, 안 걸린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전체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FD43의 2블록의 5번까지 보이게 약간 화면을 좀 조절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화면 조절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조권이 안 걸리는 땅을 표시할게요. 안 걸립니다. 그죠? 일조권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요. 안 걸립니다. 이렇게가 일조권을 안 걸리는 토지입니다. 여기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조권이 걸리냐? 또 일조권이 안 걸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죠. 이쪽은 큰 길에 있어서 안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죠. 얘는 어디 부분 걸리고 어디 부분 안 걸리느냐? 7과 6 사이의 2대지 경계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사선이 걸리는 부분은 일조권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부분이 일조권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 대지들은 일조권이 걸리느냐? 여기 대지들, 그 다음에 요 대지들.
요 대지들은 과연 일조권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면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맞춰서. 자, 요게 이제 위치별로 수익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별로 수익률을 찾아보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FD 43이니까요. 43에 3, 6, 그 다음에 1, 5, 1,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일조권이 안 걸리는 땅들은 요거 이렇게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자, 일조권이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과 8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도 안 걸리죠. 2에 3도.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3-1이 있어요. 3-1이. 이게 이제 75.5평인데요. 요게 이제 8 같은 경우는 72.6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냐? 요 면적은 지금 면적이 좀 작아요. 68.9평. 그 다음에 요것도 68평. 그러면 우리가 요 면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블록 보시면 일조권이 안 걸리는 땅들이 여기 이렇게 일조권이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가 일조권이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조권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안 걸리는 땅들과 걸리는 땅들 요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특화 설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일조권이 안 걸리는 땅들은 정말로 설계를 잘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85평 아닙니까? 이쪽에 이제 80평, 8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후문 입구라서 여기 이제 상가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상가 활성화 표시 위치는 뭐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가장 활성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 따라서 이쪽으로 등교동선이 또 활성화 위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특화 설계를 해야 되는 곳이 있죠. 이런 데는 정말 특화 설계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특히 이쪽 길가에 있는 것들, 이런 땅들은 정말 특별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경험이 없는 쪽에서 설계를 하면 건물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착시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거 위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가 위주로 해야 되는지, 특히 이쪽 보행자 도로에 접한 이 부분의 토지와 이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제 면적별 분포도를 검토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겁니다. 상가주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토지,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세율이 이 지역이 투룸이 보통 1억 8천, 3룸이 2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억 7천, 2억 8천까지도 나와요. 그렇다면 평당 지금 800에서 900이에요. 단독이 토지 쪽이.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드느냐? 우리가 75평 기준으로 건폐율 0.6을 계산했을 때 4층 반 정도 설계를 하면 보통 200평 이상 정도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평당 450 계산했을 때 9억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요 9억을 충당을 해서 5개가 빠지려면 뭐 예를 들어서 2억 곱하기 5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럼 전세금에서 이제 공사비는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토지가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상가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상가주택을 하면 1층은 토지가 하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층은 임대료를 내주면 여기서 이제 공사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대지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세요.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서 물어보시는 건 공사비죠. 공사비. 그 다음에 내 땅이 과연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느냐. 이걸 또 중요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익률이 나오는 땅과 또 수익률이 안 나오는 땅을 어떻게 해서 수익률이 나오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사 시기죠. 각 대지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그 면적에 대한 검토도 한번 상세하게 하는 이런 스터디를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고덕 상가주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